네, 2부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글쓰기에 대해서 브레인 PhD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최재남 박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번 시간에 논문 글쓰기의 기초, 학문 분야에 따라서 논문 글쓰기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오늘 말씀드릴 차례를 한번 보면, 자, 논문이 무엇인가, 무엇을 논문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쟁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쟁점이 무엇이고 그 쟁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이어서 하면서, 그 다음 이제 논증의 바탕을 두고 이제 글을 써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논거와 추론의 바탕을 두고 글을 써 나가야 되는데, 논거와 추론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가 이제 창의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논문을 쓰는데,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바로 그냥 논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많이 이제 섭렵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은 읽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기에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만의 글쓰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읽기에서 쓰기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구성을 보통 이제 작은 논문의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좀 체제가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좀 체제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단락으로는 이제 서론의 중요성을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이 이제 본론에서 얘기할 것을 미리 이제 제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서론은 사실은 연구 목적이라든가 연구 방법이라든가 연구사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차례로 보면 서론이 제일 앞서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논문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서론이 제일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론과 결론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서론을 다시 재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론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서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 구성인데, 이 단락 구성은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글쓰기에서 이 단락 구성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이제 배웠습니다. 단락이 새로 시작할 때는 첫 칸은 띄운다. 그러니까 첫 칸이 띄우면 그게 이제 한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어떤 생각의 단위라든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단위를 하나로 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 단락만 가지고 한 편이 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단락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연결시키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논문이 창의적인 글쓰기로서 논거와 추론이 나가는데, 그 단락을 어떻게 연계시키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했던 말 계속 되풀이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단락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석과 참고문헌인데, 이건 논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은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논문은 자신의 창의적인 주장을 논거와 추론을 통하여 글로 기술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좀 붉은 표시도 해놓았는데, 창의적이어야 된다. 이미 남 얘기해 놓은 거는 새로운 논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주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장.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장을 내세우면 상대가 그 주장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그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내가 주장을 내세우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옳소하고 동의를 해버리면 이건 논문이 되기 좀 어려워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건 좀 이상하다 하고 반론이 좀 제기되어야 사실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쟁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주장을 논거와 추론, 이 논거와 추론은 이 논문의 글쓰기 방식은 일반 논증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쪽. 예. 논증을 통하여 이제 그 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논거와 추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이 되자면 크게 두 가지 기본 그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료이고 하나는 방법론인데, 자료가 새롭거나 이제 방법론이 새로워야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와 방법론의 새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을 내리지 않으면 논문은 논문으로서 의의가 없는 겁니다. 논문은 근대 학문의 일종의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글쓰기하고 아주 다른 방법들이죠. 학교 제도에서 학위라든가 이런 필요에서 논문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되자면 자료가 새롭거나 방법론이 새로워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고 내가 방법론을 새롭게 마련했다면 이것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문으로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자료는 발견했는데 방법론은 새로운 방법론이 아니고 기존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경우는 자료는 이미 나와 있는 기존의 자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논문,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자료와 방법론에서 둘 중에 하나는 새로워야 논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자료를 기존의 방법론으로 하는 것은 논문이 성립될 수 없다.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와 방법론의 새로움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제기되는 문제가 쟁점을 발견하자입니다. 쟁점은 사실 이게 좀 다투는 부분인데 다투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논문은 굉장히 논문의 글이 좀 까칠합니다. 약간 건조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논문을 가지고 감동을 주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물론 논문 때문에 새로운 그 창의적인 주장을 통해서 남에게 이제 어느 정도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새로운 무슨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뭐가 나와가지고 해결해주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논문에서 쟁점을 발견하는 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문은 그런 면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의견, 주장, 쟁점 이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의견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어떤 의견을 가져도 남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의견을 겉으로 드러낼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주장을 하면 이 주장은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잠깐 여쭈었지만은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의견이라 하고 이 의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동의하는 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쟁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논문은 쟁점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없는 논문은 논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혹은 뭐 학위 논문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에 논문을 많이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뭐냐? 쟁점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쟁점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쟁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쟁점 목록을 작성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에 논문을 써야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평소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쟁점 목록 작성을 위한 준비에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 하나가 폭넓은 독서입니다.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많이 읽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전공 영역에 대한 독서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자기 전공 영역에 대한 창의적인 글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전공 영역에 대한 폭넓은 독서와 함께 그 다음 뭐가 되냐, 인접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문 분야가 한 분야에만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인접 분야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인접 분야들의 연구 성과라든가 연구 진행 과정을 미리 확인해서 본인의 연구 분야하고 어떤 연계성이 놓이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선행 연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선행 연구의 파악. 미리 다른 분들이 해놓은 연구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이건 일종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서론에서 연구사 검토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리고 주도적인 흐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는 겁니다. 방법론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쟁점 목록 작성을 위한 준비는 크게 폭넓은 독서, 선행 연구 파악, 이론적 바탕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논거와 추론인데, 논거와 추론은 논거는 논리적 근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논리적 근거. 그러니까 아까 논문을 논증의 방식으로 글쓰기 하는 거라고 했는데, 논문을 논증의 방식으로 쓰는 그의 기술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 논증의 방식의 근거가 되는, 논증의 근거가 되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논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자기의 논지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추론의 귀납적 방식이니 연역적 방식이니 이런 방식들을 보통 얘기들 합니다. 근데 어떤 연구든 귀납적 방식 한 가지라든가 그 연역적 방식 한 가지만으로는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추론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사실 논거입니다. 사실 논거. 사실 논거는 뭐냐면 직접 경험하거나 현장에서 조사하고 그다음 문헌 조사를 하거나 실험 등으로 얻은 논거를 사실 논거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 논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사실 논거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변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를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야, 요거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 조금만 고치면 아주 큰 성과를 발표할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좀 고치면 안 될까?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의사의 연구윤리와 관련돼서 이 문제도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자, 자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변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논거는 사실 논거를 가장 우선으로 이제 내세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견 논거는 타당하다고 입증된 기존의 견해, 이것이 소견 논거입니다. 이미 검증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검증을 해놓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근거를, 이 이야기를, 이 말을 내가 논리의 근거로 삼아서 다음으로 진행해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소견 논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개인적인 호호 때문에 누구의 말을 너무 신뢰한다거나 누구의 선행 연구를 너무 믿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소견 논거는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아 이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거와 추론의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읽기에서 쓰기로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다. 읽기에서 쓰기로.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비판적 읽기, 마음속으로 쓰기, 점검하면서 읽기, 이제 자신만의 글쓰기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누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학문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평소에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은 평상시에 아주 이렇게 잘 몸에 익숙하도록 해놓아야 실제 논문을 쓰고 학문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판적 읽기는 뭐냐면 다른 분들이 연구해 놓은 그 업적이라든가 이 선행 연구들을 뭔가 의심을 가지고 읽어가는 겁니다.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가는 것. 이게 비판적 읽기 혹은 비판적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판적 독서의 경우는 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판적 독서 선행 연구를 받아들이고 선행 연구를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자, 글 쓴 사람 혹은 책을 지은 사람 필자나 저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이 다 맞다고 할지라도 아까 여쭈었듯이 이미 검증된 견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읽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읽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읽기, 비판적 독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두고 다른 말로 뭐 따지면서 읽기, 비판적 독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자료나 그래서 왜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가? 그분이 왜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가?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가? 자, 그리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그 선행 연구에서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문제는 무엇인가? 혹여 잘못 제시된 문제는 없는가? 이런 등등을 살피면서 읽는 것이 비판적 읽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새로 발견된 문제는 무엇인가? 혹여 잘못 제시된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따져 읽는 것. 이게 비판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미 다른 분들이 진행해온 다른 분들의 연구 업적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 다른 분들의 연구 업적을 읽는 과정이 우리가 그냥 글 읽기에서 남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읽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목록을 작성하고 혹은 거기에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해 놓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논문은 대단한 논문인데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큰 성과를 올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 이 논문은 요 한 가지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면 또 새로운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살피고 이제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판적 읽기가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서 혹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의 경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 다른 분들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뭐고, 아직 다른 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뭐고, 아직 해결이 덜 된 부분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비판적 읽기, 비판적 독서는 바로 그런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겠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다음 욕구라든가 다음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마음속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쓰요. 아까 이게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바로 논문 쓰자?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쓰기라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마음속으로 쓰기는 뭐냐? 자, 뭐냐면
자, 앞에 그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어떤 쟁점을 발견하고 어떤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내가 어떤 논문을 쓰고 내가 어떤 이 주제에 바탕을 두고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순서와 방향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쟁점을 발견하기 위한 읽기를 수행하면서 내 스스로 어떤 방향의 글을 써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 쓰기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음속으로 쓰기는 사실 이제 논문 주제의 방향을 정하는 일 이와 관련되어 있고, 자,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이제 논문 주제를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정하게 되는 일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쓰기 단계에서. 자, 그래 되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계략적인 이제 뼈대가 마련됩니다. 뼈대. 내가 써야 할 글의 뼈대가 마련되는데 그 내가 써야 할 글의 뼈대를 우리는 개요라는 말을 씁니다. 개요. 우리가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아웃라인이라는 개요가 라고 하는데 개요를 사실은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논문을 준비를 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 개요를 한번 작성해 봐라 이렇게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속으로 논문 쓰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마음속으로 쓰기 단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치면 이 논문은 굉장히 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점검하면서 읽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비판적인 읽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점검하면서 읽기는 이제 본격적인 논문 글쓰기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선행 연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놓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읽어내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독서라든가 공부와 관련된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 치면 이제는 마음속으로 쓰기를 통해서 주제가 정해졌고 글쓰기의 논문 글쓰기의 방향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접 분야에 어떤 것과 연결돼야 하고 최근의 학문 경향의 변화와 연결시켜서는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어떤 흐름들을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꼼꼼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우리가 비판적 읽기에서 체크를 하고 다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검하면서 읽기에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시 확인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읽었다면 점검하면서 읽기를 통해서 2차적인 읽기가 완성된. 그래서 비판적 읽기가 그 기본적인 그 논문의 그 쟁점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 작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점검하면서 읽기는 이제 내가 써야 할 논문의 방향과 연계된 글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자신만의 글쓰기입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논문은 창의적인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창의적인 주장을 논거와 추론에 의해서 글로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글로 표현한 겁니다.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논문은 꼭 글로 검증이 되는 거죠. 자, 물론 논문 구두 발표 같은 것은 말로 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논문은 글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자신만의 글쓰기는 자신만의 논문 글쓰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자신만의 글쓰기인데 자신만의 글쓰기 단계에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창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은 어떤 것을 두고 창의성이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새로움을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기존의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기존의 논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달라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대상 자료가 다를 수도 있고, 연구 방법론이 다를 수도 있고, 최종적인 해석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와 방법에서 새로워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새로워야 논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자신만의 글쓰기에서도 창의적이고 새로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읽기와 쓰기의 경우에 그렇게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읽기는 읽기대로, 쓰기는 쓰기대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했는데, 사실 논문 글쓰기에서는 읽기에서 쓰기로 연계되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면 창의적인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이 쓴 논문이 연구 논문의 의의를 지니고 연구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글쓰기를 통해서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새로운 성과 혹은 새로운 결과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읽기 문제라든가 이제 쓰기 문제에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19세기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철학가 중에 최한기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그 읽기와 쓰기를 연계해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사고 체계를 쓰기로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사실은 알다시피 19세기 후반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져서 그것을 지속해 이어가지 못하고 감점이 되고 외세의 힘에 눌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다가 외세로부터 뭐 영어 글쓰기 또 뭐 일본어 글쓰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우리 글을 가지고 우리말을 가지고 글쓰기 하는 훈련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사이도 이제 그렇긴 합니다. 영어 논문이 기본이다, 뭐가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적어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가지고 사유하면서 한국어를 바탕으로 읽고 쓰는 이 기본적인 체제,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기에서 쓰기로 단계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구성에 관한 건데, 이 논문 구성은 크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막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본 논문에 관한 것이라서 논문의 구성을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이게 서론, 본론 규칙을 어떤 분은 이제 들어가는 말, 결론을 뭐 나오는 말, 결론을 마무리, 뭐 서론 시작하기 뭐 이렇게 좀 바꾸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문의 가장 핵심은 누가 뭐래도 본론입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본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서론에 대해서만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론은 아까 여쭈었다시피 이제 논거와 추론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 그 다음 단락 전개 이런 과정이 본론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본론을 소홀히 하면 논문이 이 추진이 잘 되질 않아요. 본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치고 서론 부분은 좀 훈련을 통해서 좀 고쳐지거나 좀 우리가 새로운 준비 같은 걸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제기를 했냐면 서론의 중요성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서론에 포함될 내용을 한 3가지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하나가 연구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구사 검토, 쟁점 제시고 또 하나가 이제 자기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론에 이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연구 목적 혹은 연구 목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다 썼는데 이 연구의 목표가 뭐야? 이 연구의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논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논문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론에서 연구 목적, 연구사 검토, 이제 방법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의 중요성에서 이 연구 목적, 연구사 검토, 이제 방법론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구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연구 목적과 우리 논문의 제목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잘 정하는 것이 자기의 연구 목적과 연계되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을 뭐뭐 하는 데에 있다. 이게 연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바꿔서 이 연구는 혹은 이 논문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혹은 목표라는 말을 앞에 내세울 거냐, 목적, 목표라는 말을 뒤로 돌릴 거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연구 목적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 그것도 서론의 제일 앞머리에 제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자, 연구 목표를 혹은 연구 목적을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을 뭐뭐 하는 데 있다라고 딱 명쾌하게 했는데 그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때는 멈춰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여쭈었듯이 창의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개념어라든가 용어 같은 것이 이미 활용되거나 이미 쓴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어라든가 새로운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 다음에 그러한 용어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뒤에 추가로 기술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로 연구 목적에 드러난 용어라든가 개념어가 바로 연구 목적 다음에 보충 설명으로, 추가 설명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소설에 나타나는 뭐 근대적 인물 형상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라고 한다면 근대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근대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논문에서 근대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 밝혀줘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그 서론에서 연구 목적을 제시할 때 우리는 좀 조심하면서 엄격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용어라든가 새로 자기가 처음 만들어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개념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 정의가 서론의 연구 목적에서 간단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밝혀질 경우에는 새로운 장을 설정해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론 다음에 2장이라든가 이런 설정해서 이제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이제 마련해서 거기에서 개념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연구 목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왜 중요한지. 자, 아까는 처음에는 연구 목적은 이 논문의 이 연구의 목적은 뭐뭐 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뭐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보충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이 경우에 내가 제시한 이 연구 목적이 왜 중요한지를 밝혀줘야 됩니다. 왜 중요한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서 삼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쟁점을 찾고 쟁점 목록 작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쟁점, 거기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쟁점, 이걸 앞에 것을 주쟁점, 뒤에 것을 부수쟁점이라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면 사실은 이 연구의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논문을 이제 다른 사람 무슨 논문을 이제 검토해 줄 때 연구 목적부터 한번 제시해 봐라. 그래서 연구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그래, 논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직 생각 정리가 덜 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연구사 검토입니다. 연구사 검토는 이제 왜 연구사를 검토를 하느냐? 귀찮은데 왜 이거 해야 되느냐? 내 연구가 내가 창의적인 글쓰기 하면 되지 왜 남들 연구를 다 두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왜? 학문은 대화입니다. 학문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와 같은 전공 영역 분야 사람들과 대화, 인적 분야 사람들과 대화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는 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자기가 생각한 분야, 자기가 준비한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가 축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새로운 분야의 경우에, 새로 형성된 학문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것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학문 분야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그 연구 성과라든가 기존의 연구 업적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업적을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서 쟁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연구사 검토는 다른 말로 일종의 이제 연구 배경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느냐? 내가 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십 편,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딱 기가 눌리죠. 벌써 100몇 편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유형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갈라야 됩니다. 연구 성과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 자기가 앞으로 써나갈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한 것과 연계시켜서 이 연구사 검토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사 검토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연구 목적에서 자기가 제시한 문제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또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 학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연구자들과 이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 공부한 내용을 다 토론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오늘같이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온라인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회 같은 것도 이제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씩 모여서 하게 되고, 전부의 예를 들어 뭐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과별로 이제 모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다른 사람의 그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사를 검토하는 일은 바로 그들과의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그를 통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거나 연구사 검토가 중요한 이의를 지니는 이유 같은 것들은 바로 서론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만 우리가 자기가 제시한 쟁점, 자기가 제시하라는 쟁점이
어떤 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시하는 쟁점이 의의를 확보해야만 자기 연구가 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구사 검토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편의 연구가 있다고 해서 그 전부 다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주제, 자기 연구 방향과 연결시켜서 거기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빼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논문 심사하는 경우에 왜 내 연구를 뺐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경우는 선생님의 논문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와 꼭 연계되지 않아서 여기 이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얘기한 그 소견 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글을 남이 많이 인용해 주거나 각주에 이제 달아주거나 하면 자기 학문이 마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방법론입니다. 자, 아까 미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료가 새롭거나 방법론이 새로워야 논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서론의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 대신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현장 조사라든가 실험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통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되거나 만들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연구를 실험할 수도 있죠. 뭐 일종의 실험 연구는 아니고 연구 실험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새로운 그 방법론 모델이 마련돼서 기존에 해왔던 거는 다른 그 방법론으로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법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연구 논문의 의의가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론의 차지하는 의의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론의 경우에는 그 방법론의 개략만 설명해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까 학문은 이제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그 방법론에 대해서 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법론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방법론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론에 대한 그 설명이라든가 방법론 제시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서론에서 연구 목적, 연구사 검토, 방법론이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방법론의 경우에는 따로 서론이 1장이라고 하면 2장에서 방법론 장을 따로 설정해 가지고 그 방법론 그 문제를 2장에서 논의하고 개념을 정리를 하고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이며 실제 그 대상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방법론의 경우에. 그래야 그 새로운 방법론이 어떤 대상 자료에 그 타당할 건지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 문제를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서론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2장으로 새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론이 1장이 되고 요 방법론이 2장이 되고 이제 3장이 이제 본론이 이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법론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여기서 이제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예외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자료에서는 가끔씩 예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 자료라든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꼭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라든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우리가 예외 조항이라고 한다면 이 예외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 서론 부분에서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의 논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부터 해명해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외 조항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의 논문으로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과 함께 전 사항을 전부 논문에 포함시킬 수 없어서 이런 문제는 이번 논문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다른 방식으로 다루려고 한다라고 그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것도 이 예외 조항에 대한 처리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서론에서 연구 목적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사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방법론이 새로운 방법론의 경우에는 장을 달리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해서 그 본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락인데, 자. 단락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문단이다 뭐 이런 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단. 그래서 학교 가면 제일 많이 했던 게 문단 나누기, 단락 나누기 이런 거 많이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남의 글을 읽을 때는 남들이 써놓은 글을 읽기 때문에 그 단락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가 단락 구성을 해보면 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논거로 제시하는 이것이 분명하다면 뭐 별 걱정 없이 그렇게 아까 논거와 추론을 통해서 진행해 가면 되는데 가끔씩은 저 연결고리가 매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락은 어떤 것을 단락이라 하냐면 단락은 완결된 한 편의 글에서 어떻게 갈라낸 혹은 잘라낸 한 토막의 글을 단락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한 편의 글에서. 자, 그래서 이 단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한 번도 쉬거나 끊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쉬거나 끊어야 되는데 쉬거나 끊을 때 그때 새로운 단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단락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반적인 글쓰기 연습에서도 단락의 구성이라든가 단락의 연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글쓰기 평가 같은 걸 할 때 한 단락의 글을 써보시오 이렇게 보통 평가를 내립니다. 그럼 한 단락의 글을 이 사람이 완벽하게 쓰면 이 사람이 단락에 대해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단락과 단락을 연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접속사라든가 이런 걸 또 연결하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뭐 그런 데인데 이게 이제 접속사가 이제 오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면 이 특성들이 좀 글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락의 구성과 단락의 연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은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요사이는 이제 바로 이제 컴퓨터에 글을 쓰니까 우리가 이제 원고지로 나중에 이제 환산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원고지로 글을 쓸 때 보통 원고지 2매 내지 3매 정도가 한 단락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고지 2매 내지 3매 정도. 그렇게 보면 원고지 2매에서 3매 정도는 그렇게 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원고지 2매 내지 3매 정도의 자기의 어떤 핵심적인 생각을 이렇게 갈라낼 수 있는 글로 표현하는 능력,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락의 크기는 원고지 2매 내지 3매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화제문입니다. 자, 한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락에서의 중요한 것은 화제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픽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한 단락에서 핵심적인 생각이나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화제문 혹은 토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한 단락에서 핵심적인 생각 알맹이가 어디에 있느냐. 요것에 따라서 한번 기억을 떠보려면 알겠습니다. 여기 제일 앞머리에 있다, 두 갈씩. 끝에 있다, 미갈씩. 이렇게 이제 익혔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제일 앞머리에 두느냐, 왜 제일 뒷머리에 두느냐, 왜 앞뒤에 두느냐. 이거 다 단락 연계를 위한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단락 구성에서는 화제문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락 구성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단락의 크기와 함께 그 단락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단락을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전개 방식인데, 이 단락 전개 방식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단락을 전개라는 것은 펼쳐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락을 어떻게 펼쳐갈 거냐. 첫째가, 자,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화제문의 내용을 되풀이하기입니다. 자,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논문에서의 글쓰기라는 것은, 논문은 좀 사실은 그 학술 용어라든가 개념어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글 내용이. 그런 면에서 그 좀 어려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화제문의 내용을 되풀이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화제문의 내용을 되풀이하기는 아까 얘기한 알갱이 핵심이 있는 그 화제문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아무거나 했던 말을 자꾸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화제문에 아주 어려운 용어라든가 학술적인 개념어가 나올 경우에 그 어려운 용어나 개념어를 좀 더 쉬운 말로, 독자가 좀 더 이해하기 편리한 말로 이제 바꾸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화제문의 내용을 되풀이하여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화제문의 내용을 이제 되풀이하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용문을 하나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회를 가지지 못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실제 논문의 경우에는 이 그 개념어라든가 용어가 이제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화제문의 참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화제문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가끔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단락을 전개하거나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1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개념어라든가 그 학술어 어려운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자, 비교와 대조를 통해 견주어 말하기입니다. 견주어 말한다는 거예요. 자, 견준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대상을 견줄 수가 있고 하나는 기준을 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상을 견주는 방식이 쉬울 수도 있지만은 기준을 견주는 방식이 더 명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을 견줄 것이냐, 기준을 견줄 것이냐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비교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통항이라든가 공통점을 바탕을 두고 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대조는 차이점을 바탕을 두고 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견준다는 것은 두 대상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이제 아울러 말하는 방식이 견주어 말하기거든요. 비교와 대조를 통해 견주어 말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비교는 공통점에 중점을 두고 견주는 것이고, 대조는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견주기에는 그 대상을 견주는 방식하고 기준을 견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대상을 견줄 때는 A라는 대상이 있다고 치면 이 A라는 대상에 대해서 1, 그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하고, 그 다음 B라는 대상이 있으면
B에 대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대상을 가지고 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상을 견주는 것은 조금 그 견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견주 말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견주는 것은 뭐냐면 요런 기준에 있어서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기준에 있어서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A1, B1. 아까는 A, 1, 2, 3, 4 이렇게 갔다면 A, 1, 2, 3, 4, B, 1, 2, 3, 4 이렇게 갔다면 여기는 A1, B1, A2, B2, A3, B3입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기준을 설정하는 타당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 견주 말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막 두 개를 갖다 놓고 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 이 두 대상이 견줄 수 있는 거냐, 견줄 수 없는 거냐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견줄 수 없는 것을 견주면 이건 견줄 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그 TV 토론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전혀 엉뚱해가지고 견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나오는 사람들. 자기들 뭐 유리하라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논문에서는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견주 말하기인데 진짜 견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견주는 방식에서 비교의 방식이 나은 건지 대조의 방식이 나은 건지 그 다음에 대상을 견주는 것이 나은지 기준을 견주는 것이 나은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거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논문 글쓰기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지나죠. 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려시대의 노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조선시대의 노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노래에 나타난 사랑하고 조선시대의 노래에 나타난 사랑을 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건 견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려시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런 논거를 마련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 견주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세한 내용을 덧붙이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덧붙이는 건데 이 상세한 내용을 덧붙이는 자 어떤 경우냐면 화제문이 아까 알갱이가 들어있거나 그 핵심적인 생각할 때는 화제문이 좀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에 여기에 상세한 내용을 좀 덧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독자를 이제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 대개 화제문의 단락의 첫머리에 이러한 이런 것 내용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덧붙이고 이 뒤에 부분 뒤에서는 화제문의 첫머리에 참 차제문이 그 단락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아까 일반적인 추상적인 것이 그 뒤에 상세한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글쓰기 방식에서 부연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부연.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서 이제 펼쳐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덧붙이기 경우에도 이제 글쓰기 방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참 단락 전개 방식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신뢰를 들어주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시거든요. 자, 예를 통해서 논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단락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적절한 신뢰를 들어주기는 자, 구체적 사례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구체적 사례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자기 논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거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 사례나 통계 자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의 경우에도 이 통계 자료를 어떻게 확보한 건지, 이 통계 자료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검증이 돼야 되죠. 사실은 이제 크로스 체크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통계 자료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요사이도 이제 뭐 무슨 조사할 때 그죠. 신뢰도 뭐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점 몇 프로 오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통계 자료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 가면서 이 적절한 신뢰를 들어주기의 방법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원인을 따지거나 결과를 예측하기입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인과관계에 따라서 단락을 구성한다라고 말하는데, 인과관계라는 것,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원인을 따지거나 결과를 예측하기로 이제 설명을 해야 왜 원인을 따지게 되느냐, 왜 결과를 예측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단락 전개에서 어느 정도인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인과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라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마련되는 거다. 이 원인과 결과를 이제 밝히는 셈이죠. 자, 결과가 이미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하고 그 원인을 살피는 것이 원인을 따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 진행해 온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다음에 이런 결과가 예측될 거다. 이 결과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인을 따지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단락 전개 방식에서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화제면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비교와 대조를 통해 견주어 말하거나 상세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적절한 신뢰를 들어주거나 원인을 따지거나 결과를 예측하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논문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논문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내가 쓰는 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돼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요 5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걸 활용을 해서, 아, 나는 지금 그 통계 자료를 좀 쓰겠다라고 하면 신뢰를 통해서 하면 되겠고, 나는 비교와 대조를 통해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락 전개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론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주석과 이제 참고문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논문은 기존 연구자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대화라는 것은 뭐냐?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그분과 대면하는 것처럼 글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분의 견해를 가지고 왔다고 치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게 어떤 분의 견해다라고 그대로 밝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 연구윤리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자, 나무 근거를 슬그머니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인 양 슬그머니 이렇게 하죠. 이제 학생들 경우에는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졸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졸저는 자기의 저서를 낮추어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책도 한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 사람 걸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가져온다는 게 졸저라고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용의 경우에는 직접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작품이라든가 어떤 뭐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단락을 달리해서 단락을 나누어서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본문에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야. 그리고 요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 하고 이제 주석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 글을 쓴 분에 대해 그 신세를 졌다는 고마움도 표시하기도 하고 자기 양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얘기와 내 얘기가 아닌 것, 내 말과
내 말이 아닌 것을 아주 엄격하게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학문이 외롭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자, 슬그머니 남고 가지고 와서 내 것처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절대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학문을 하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런 세계를 구축해 가는 것. 그 얼마나 외로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주석과 참고문헌 연습에서, 훈련에서 이 주석과 참고문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연구사 검토를 하고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고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그것을 정리해서 뒷부분에 이제 붙이거나 가운데 쓰는 과정에서 집어넣으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용은 직접 인용의 경우와 이제 간접 인용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은 이제 사실은 근거를 밝혀주는 겁니다. 저희가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 네. 저희가 30초 텀을 두고 네, 마이크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선생님 교체하면 되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더운데 오랫동안 얘기하셔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에어컨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이 더운데요. 네, 저희가 지금 다시 됐다고 하니까요. 네, 교수님 15분까지 정리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인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용은 다른 분의 연구 업적을 이제 끌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제 간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직접 가지고 올 경우에는 이제 큰 따옴표를 표시하고, 간접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 속에 큰 따옴표가 아니고 본문 속에서 본문과 함께 쓰면서 이제 주석을 통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석은 그 자기가 인용한 것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주장하는 개념이라든가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다는 것이 이제 주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앞의 경우는 뭐 남에게 가지고 온 건 참조주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다룬 것은 이제 내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뭐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이름 알려진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주석 1번 해놓고 주석이 분량이 한 40페이지를 차지합니다. 주석 하나가. 좀 지나친 거죠. 물론 저서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그 개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이제 곤란합니다. 보통 주석의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요약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주석에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석의 방식으로서는 협주, 그 다음에 세주, 뭐 난해주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본문에 해당 부분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보충성을 하는 내각주와 각주 번호가 달린 본문 밑에다 일정한 순서로 외각주를 다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이 주석의 방식들이 보통 다른데, 기본적인 것은 논문의 필자, 그 다음 논문 제목, 그 논문이 어디에 게재되나 게재지, 게재 연도, 그 인용 면수, 해당 면수,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식 주석으로서, 예를 들어, 라틴어의 그러한 약자들을 따가지고, 위에 나온 위에 나온 논문의 경우는 IBID라고 이제 표시한다거나,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앞에 나온 논문의 경우에는 OPCIT라고 표시한다거나, 위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경우에는 LOCCIT로 표시한다거나. 왜냐하면 같은 글, 같은 논문, 앞에 나온 책 이렇게 하면 분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줄여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석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보충 설명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의 경우에는 기묘한 거냐, 기묘하지 않은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주석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본문에 넣어서 그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도 있고 주석으로 돌려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혼선을 빚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거죠. 본문에서 다룰 경우에는 본문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주석에서 보충 설명할 경우에는 주석으로 이제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전에는 이제 이 주석 다는 경우라든가 하고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이제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어로 된 원문이라든가 혹은 한문으로 된 이런 경우에는 자기 한문 좀 안다고 영어 좀 안다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써놨어요. 오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은 번역을 해서 번역문을 앞세우고 원문은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남에 대한 이제 배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각주의 경우는 근데 내각주의 경우에는 뒤에 이제 참고문헌란이 작성되면 이 전부를 다 주석마다 달기가 이제 분량이 많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 중에 연도를 표시하고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있으면 A, 그 다음 연도가 1995년거든 95, 뭐 45명에도 45 이렇게 표현해서 A라는 저자의 필자의 1995년에 나온 45면에 있다. 그럼 어디 가냐? 참고문헌에 가면 이분이 1995년에 나온 논문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하게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그걸 전부 이제 확인하게 했는데, 전부 이제 각주에서 확인하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내각주를 통해서 각주를 좀 줄이고 본문 속으로 이렇게 활용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참고문헌인데, 참고문헌은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논문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 그걸 보통 1차 자료라고 하는데, 이 1차 자료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가장 윗머리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도움을 받은 그 선행 연구 업적,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단행본 앞세우고 논문을 뒤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참고문헌은 뭐냐면, 자, 인용하거나 참조했거나 했으면 전부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지사항도 꼭 적어줘야 되고, 자, 그래서 영어책인 경우에는 뭐 이태렉체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 학문 분과마다 그 양식들이 조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참고문헌은 제일 뒷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논문의 제일 끝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구 계획서를 낸다거나 어디에 연구 신청서를 낼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문헌부터 미리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짜 기본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참고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석과 참고문헌은 사실은 논문 본문이라든가 논문 글쓰기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주변이라든가 어떤 뒷정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뒷정리에 머물지 않고 그 논문을 완성시켜서 논문을 마무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논문 글쓰기 기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짧은 시간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논문이 뭐냐?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기의 창의적인 주장을 논거와 추론을 바탕을 두고 글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주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논문은 쟁점에서 출발할 수 있다. 쟁점은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거칠게 말하면 논문은 싸움거리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싸울 생각이 없다. 이건 논문이 좀 어렵습니다. 싸움거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남이 해놓은 연구에 대해서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좀 조정해야 되겠다. 라는 내가 싸움 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쟁점을 발견하자. 농가와 추론이라 해서 농가는 사실 농가와 소견 농가가 있다 했고, 자, 추론에는 연역법인이 귀납법인이 있다고 했는데 본론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다루고 읽기에서 쓰기로인데, 자,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개요 작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점검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논문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을 이루어주는데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표가 나와야 되고, 연구사 검토가 되어야 되고,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단락 구성 얘기를 했고, 단락 전개 방식으로 한 5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석과 참고문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논문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최재남 박사님께서 논문 글쓰기 기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 스튜디오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에어컨을 끈 상태라 너무 더운데도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보시기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네, 일단은 전공이라는 그런 여기 대부분이 이제 전공이 혹은 뭐 의대생일 텐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결국 논문을 쓰게 될 거고 근데 하지만 항상 뭔가 주입식으로 배우는 위치에 있다가 이제 논문을 막상 맞닥뜨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일단 갸우뚱하고 봐라 이 말이 되게 와닿았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이런 온라인 학술대회가 마련된 상황을 생각했을 때 뭔가 학문은 대화다 이 말도 너무 와닿아서 저희가 일단 갸우뚱하고 그 사람한테 대화를 걸려고 하다 보면 논문 주제를 찾거나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주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게 매우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논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지켜보시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아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후까지 강의를 듣는다고 너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몸 좀 풀어볼까요? 네, 손 좀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어깨도 좀 움직여 주시고 네, 같이 따라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네.